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폭스바겐이 최근에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3A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겠다. 이를 위해서 가격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낮추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워런티를 보증기간을 5년 15만 킬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EA 288 에보 엔진도 함께 소개를 했죠. 폭스바겐의 최신 디젤 엔진입니다. 이 차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3A 정책을 가장 앞서서 적용하는 차 폭스바겐 티구안 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그 차 오늘 시승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EA 288 에보 엔진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트윈 도칭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를 이용해서 배기가스 후처리를 하는데요.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이죠. 그 요소수 투입 과정을 기존에 한 번에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이전 디젤 엔진에 비해서 80%까지 줄였다라고 폭스바겐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롭다는 유럽의 유로 6D 기준을 이미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디젤 엔진으로 개선을 시켰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이 EA 288 에보 엔진이 말하는 것, 디젤 엔진은 아직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보시면 직선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 만날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어떤 그 디자인적인 특징이 이 차에도 잘 적용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IQ 라이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LED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최적화시켜 주면서도 대형차나 보행자들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IQ 라이트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앞뒤로 타이어는 235/19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직선이 이 차체 보디를 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견고한 라인이 주는 강한 이미지 무시할 수 없겠죠. 키를 쥐고 키킹을 하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는 바닥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닥판을 밑으로 내리면 트렁크 깊이를 좀 더 깊게 할 수가 있고요. 위로 올리면 트렁크 구조를 2층 구조로 해서 좀 더 유용하게 트렁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615리터고요. 뒷시트를 접어서 확장을 하면 1655리터까지 공간이 확장이 되고요. 트렁크 좌우측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뒤에서도 뒷시트를 앞으로 접을 수가 있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동식으로 리어 게이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 좌우로 머플러 배기구의 형상을 디자인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디자인일 뿐이고요. 실제 머플러 배기구는 이 안쪽에 숨겨져 있죠. 자, 오늘 시승할 트림은 프레스티지 4모션, 그러니까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을 해볼 텐데요. 과연 실주행에서 어떤 느낌을 만나게 될지요. 폭스바겐의 최신 디젤 엔진 EA 288 에보 엔진을 중심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살펴보시겠습니다. 9.3인치 모니터가 센터페시아에 들어와 있죠. 손가락에 가까이 가면 반응을 하는 인터랙티브 방식입니다. 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IB3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손동작을 인식을 하죠. 이렇게 쓸어 넘김 이런 부분들 적용이 되어 있고 간단한 터치로 원하는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및 스위치 조명,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음향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위치, 음량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 하나씩 볼까요? 라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 어텐션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일종의 주행보조 시스템이죠. 반자율 운전 시스템, 차간거리를 조절하고 차로 유지를 보조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론트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차로 유지 보조죠. 사이드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프로액티브 패신저 프로텍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여튼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차량의 디지털 콕핏, 계기판 디자인 형식이 바뀌죠. 보기 2, 보기 3. 올라오는 정보를 선택을 해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프로드 기능이 있고요. 라이트, 다이나믹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 우천시 자동 전조등,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커밍 홈 기능 있고요. 주차 및 정렬, 주차 보조 시스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와 있죠. 수동으로 선택을 하면 이 많은 컬러들 중에서 실내 등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하단부에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조명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미러 및 와이퍼, 좌우 미러 동시 조절, 후진 기어 시 미러 내리기, 차량 잠금 시 미러 접기, 우천 시 자동 와이퍼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열기 및 닫기, 컴포트 오프닝, 모든 윈도우나 운전석 윈도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도어 잠금 해제, 모든 도어를 할지 개별 도어를 할지, 주행 시 자동 잠금, 이지 오픈, 이지 오픈, 트렁크 이지 오픈 기능이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는데 컴바이너 타입이죠. 수납이 되는, 접혀 있다가 시동을 걸면 올라오고, 스티어링을 왼편에 보면 반사판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최적의 각도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경로 안내 정도의 정보가 올라오죠. 속도는 기본이고요. 원격 에어컨 제어, 자, 뒤에도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에어케어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클리마트로닉, 자동 공기순환, 자동 보조 히터 등. 그리고 이 에어컨 풍량 조절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을 끌고 풍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버튼처럼 눌러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와이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방법도 좀 세련되죠. 여기에서 스와이프를 할 수도 있네요.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을 한번 해보죠. 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됐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무선으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블루투스 연결을 했더니 이런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네요. 티맵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센터페이시아 제일 하단부에 들어와 있는데, 그 위에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사이드 브레이크, 엔진 오토,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 주차 보조 시스템 작동이 되죠. 이제 파크 어시스트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360도 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시야를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과 360도 뷰를 함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이얼 방식으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주행 모드, 오프로드 오토, 오프로드 엑스퍼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서는 에코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의 모드를 조향, 구동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라이트 어시스트 이런 부분까지 다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과 스포츠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계기판 보실까요? 계기판도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죠. 자, 스티어링 휠
왼편 오른편으로 여러가지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 먼저 보실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절을 하네요. 안녕 폭스바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종훈에게 전화. 오종훈에 대해서는 오직 개인 번호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라디오. 라디오. 내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할까요? 아니면 최근 목적지들 중에서 선택할까요? 혹은 이렇게 간단한 음성 명령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정보들 띄울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주행 보조 시스템, 주행 데이터,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띄울 수가 있고요. 에드볼로 주행 가는 거리 이런 부분들, 편의장치, 또 오일 온도, 연료 소비량 뭐 이런 부분들 설정해서 볼 수가 있겠죠. 뷰, 계기판 형태는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계기판 좌우측에 올라오는 정보는 아까 봤듯이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계기판과 센터페이시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네요. 차체 사이즈에 딱 좋은 정도의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을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입니다. 시트는 적당히 살짝 느슨하게 몸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트한 시트는 아니고요. 편안하게 느슨하게 받쳐주는 정도의 시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센터 콘솔 상당히 깊게 들어가죠. 이런 정도의 센터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어서 잡동 사니들 이 안에 다 집어넣고 움직이면 되겠죠. 지붕에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2열 위에까지 선루프가 덮고 있고요. 조절 버튼들 이곳에 오버헤드 콘솔에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자, 시트 포지션 보면 1열보다 2열이 조금 더 높게 배치되어 있고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그리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원버튼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어서 좌우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있죠.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 게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 앉아 보면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이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좌우로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 온도 조절이 뒤에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내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눠서 공기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시트 옆에 있는 끈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를 이렇게 따로 접을 수가 있네요. 자, 시트 등받이는 이렇게 조절이 또 가능하죠. 시트를 완전히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1655L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룸램프는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네, 뒷좌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하기 위해서 자이로로 이동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네, 자이로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이로. 오늘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 6시 반인데요. 뭐니뭐니 해도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엔진이죠. 역시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EA288 에보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윈 도칭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트윈 도칭,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2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요소수를 이용을 한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SCR 방식인데요.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요소수를 2번 분사해 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이전 대비 80%까지 줄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D 규제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폭스바겐이 이렇게 EA288 에버 엔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아직 디젤은 살아있다, 디젤 아직 죽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로 성큼 더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 내연기관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 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시대의 첫 차 폭스바겐은 ID4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를 할 텐데요. 이전 시대의 막차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가요? 내연기관 시대가 곧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마지막 세대쯤으로 해보죠. 기존의 디젤 엔진이 내연기관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이 차 티구안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말에 새벽 자유로 70km, 80km 구간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죠. 노면 잡소리 정도가 아주 잔잔하게 깔리고요. 디젤 엔진이라는 것 언뜻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엔진의 반응만으로 놓고 볼 땐 말이죠. 스티어링 휠이나 변속 레버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도 없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이제 모두가 누릴, 다시 말씀해 주세요. 폭스바겐 했던 얘가 반응을 하네요. 디젤 엔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특히나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시선이 좀 차가운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디젤이냐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폭스바겐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감수해서 다시 또 어떤 그 품질로, 성능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해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적절한 수준의 그런 소음과 흔들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2.0 디젤 엔진 7단 DSG, 그러니까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1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죠. 적당한 탄성을 가진 서스펜션이 차체 흔들림을 어느 정도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노면의 단차의 충격을 건너갈 때는 상당히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딱 받아내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도로 위를 움직일 때는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은 받기가 힘듭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포모션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눈길, 빗길, 요즘 뭐 또 여름에는 비가 좀 자주 오죠. 겨울엔 눈이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될 테고요. 그런 악천후에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 확보하고 있고, 특히 오프로드에 대응하는 주행 모드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어서 어떤 그 활동 반경,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법 넓은 편이죠. 오프로드 주행도 잘 해낼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라는 이름으로 아주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 갖추고 있는데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충돌 대비 긴급 제동,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에어리어 뷰 360도 카메라,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죠. 내가 운전이 조금 서툴러도 이런 그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주차가 어렵다? 파크 어시스트가 또 있습니다. 좀 더 믿고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행 보조 시스템 잠깐 세팅을 해볼까요? 자, 트래블 어시스트가 활성화됐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죠.
자, 오른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돌아 나가고 있죠. 지금 시멘트 도로여서 잠깐 소음은 좀 올라옵니다만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초보 운전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엔진이 주는 스트레스 거의 없지 싶고요. 엔진 소음, 진동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한 EA288 에보 엔진, 배기가스만 줄인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확 줄이지 않았나 싶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차체가 높은 SUV이다 보니까 그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좀 숙여지는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브레이크는 아주 견고하게 버티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스로 제동을 하고 있고요. 1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차를 미처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 스스로 제동을 합니다. 2차 충돌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속도를 좀 올려보죠. 변속 레버는 뒤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S 모드가 됩니다. 차근차근 밀고 가는 그런 가속감입니다. 자, 이 속도에서 바람 소리 그렇게 크지가 않죠. 속도에 비해서. 엔진 사운드는 거의 들리는 듯 마는 듯 합니다.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시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7단에서 1500,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4단에서 3100 정도, 그러니까 1500에서 30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면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요,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은 자연스럽게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이로의 끝에서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235-501 19 사이즈의 타이어,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SUV여서 차체는 좀 높은 편이죠. 사륜구동이 어느 정도 잘 보완해 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속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야, 잘 돌아나갑니다. 속도를 좀 더 높여서 공격적으로 코너링을 했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부담 없이 코너링을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SUV의 다소 높은 무게중심을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코너링 도중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SUV 타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다이나믹한 주행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원한다면 충분히 받아주고 커버해주지만 이 차의 성격에 그렇게 과한 코너링은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폭스바겐이 아주 독하게 이 차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놀랍죠. 3천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한다. 최고가 모델 프레스티지 포모션인 경우에 4,646만 6천원 이고요. 여기에 5% 디스카운트를 더 받을 수가 있죠.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추가로 5%를 더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4,411만원에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편입이나 안전장비에서 양보한 부분이 있느냐?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그런 편입 및 안전장비들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주행보조 시스템 아주 수준 높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IB3로 얘기되어지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주 세련되게 작동을 하고요.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아주 기본을 잘 지키면서도 개선된 부분들을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 이런 부분들 완전히 정확하게 매립되어 있죠.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아무래도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립하는 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승객을 고려하는, 안전을 고려하는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시보드상에 어떤 그 각이 잡혀 있다거나 예리한 그 날이 서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 없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낸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SUV로서 활용성, 기능성, 여기에 오프로드까지 커버하는 주행 모드, 사륜구동 시스템 되어 있고요. 경쟁력 있는 가격, 충실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재미있고 센스 있는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등 아주 알차게 이 차의 상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면모를 이 신형 티구안이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고요. 폭스바겐 코리아가 향후에 국내 시장에 출시하게 될 모델들이 이렇게 좀 독하게 상품 구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폭스바겐 코리아를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유록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록스 광고 잠깐 하고 지나가죠. 13년 동안 요소수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제품이지요. 12개 자동차 브랜드에서 순정품으로 이 유록스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 BMW, 볼보, 스카니아, 만, 푸조, 시트로엔, 지프, 크라이슬러, 그리고 닛산, 현대기아차에도 순정품으로 납품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67년에 요소 공장을 가동한 이후에 55년 동안 요소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죠. 최고의 연구진과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믿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중에는 신뢰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요소수 안에 부유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요. 유록스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물질 투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초정밀 정제 기술을 사용해서 8단계에 거쳐서 필터링을 하고 있고, 또한 생산 패키지도 포장 용기도 완전 밀폐된 환경에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불량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면 SCR 시스템에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죠. 고장이 난다거나 엔진 시동이 안 걸리고 심지어는 SCR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SCR 교체 비용 상당히 고가일 텐데요.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믿을 만한 제품 골라서 쓰는 게 중요하겠죠. 에드블루라는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요소수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통과한 제품에 에드블루 마크를 붙이게 되는데요. 에드블루 마크가 있는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시중에는 이 에드블루 마크도 사칭해서 붙여놓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냥 마크를 갖다 쓰는 거죠. 심지어는 빨간색으로 에드블루 마크를 붙여놓은 제품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에드블루라는 인증 마크가 있기는 하지만 또 온전히 믿기 힘든 시장 환경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가장 믿을 만한 요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용차용으로 이렇게 3.5리터 용기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놓고 다닐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요소수 보충 경고가 뜨거나 요소수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연료 주입구 옆에 있는 에드블루 주입구의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요소수를 주입을 하면 되겠죠. 아주 손쉽게 편하게 누구나 요소수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3.5리터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유록스 한 통쯤 트렁크에 보관해 두고 다니는 게
디젤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티구안 마저 살펴보시죠. 이 차 최고 출력 150마력이죠. 공차 중량 1771kg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11.8kg이고요. 마력당 무게비 11kg를 넘어간다. 좀 상대적으로 무거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배기량에 비해서는 출력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실제 주행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요, 측정해 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가고요. 에어컨 끄겠습니다. 가속 초반에 살짝 멈칫하는 현상이 있고요. 차근차근 꾸준히 속도를 올리면서 시속 100km 주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150마력, 마력당 무게비 10kg를 훌쩍 뛰어넘죠. 마력당 무게비 12kg에 육박할 정도의 균형이어서 10초는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GPS 계측기가 기록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 데이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티구안 프레스티지 4모션 13.4km/L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일지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전에 제가 일찌감치 출발을 해서 약 50km 달려서 리터당 29km 정도의 연비를 보였는데요. 이른 시간에 교통량이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최고 수준의 연비고요. 지금 오전 11시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11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이제 연비 측정 다시 해보도록 하는데요. 에코 모드로 가고요. 트림미터를 리셋을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에어컨은 20도로 풍량은 가장 낮은 단계에 세팅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야, 지금 엔진 스톱이 일어나니까 실내 아주 조용하네요. 스티어링 휠은 잠겨 있습니다. 자, 자이로를 따라서 28km, 29분 동안 28km를 달려왔습니다. 평균 시속 58km였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26km, 리터당 26.4km의 연비를 보였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고도 이 정도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건 디젤 엔진의 탁월한 효율성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정확하게 리터당 25.0km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면 약 5km 도심 주행 이어가겠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추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차 따라서 정지했고요. 최종 연비 리터당 22.9km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3.4km죠. 그러면 거의 리터당 10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 싶고요. 역시 이 정도 연비라고 한다면 디젤 엔진의 효율성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EA 288 에보 엔진 배기가스까지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까지 크게 줄였고요. 혁신적인 엔진이지만 효율은 여전하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비운전 곧 안전운전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운전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을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엔진 출력입니다. 2.0 디젤 엔진인데 150마력의 힘을 내죠. 배기량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출력인데, 게다가 이 차의 공차 중량 1771kg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가 거의 12kg에 육박하게 됩니다. 1마력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12kg라는 것,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출력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150마력의 출력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센터페이샤의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이 모니터인데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함, 관리상의 번거로움일 텐데요.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때가 많이 묻게 됩니다. 수시로 이제 닦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폭스바겐 티구안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무난한 생활형 SUV 아닌가 싶고요. 3,8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기본형 가격,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주는 메리트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또 하나,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EA288 에보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블 도칭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요소수를 2번 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있고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전 대비 80% 이상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MIB3가 전해주는 아주 센스 있고 감각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에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하는 데도 쉽고 편하고 게다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격, 기능, 성능, 그리고 친환경성에 이르기까지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폭스바겐 티구안 새로 태어났다 싶은데요. 이제 시장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소비자들의 판단은 어떨지 이제 시장을 주목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차, 제가 뒷좌석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합니다. 앞뒤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까지 앞으로 당길 수가 있고요. 앞 시트에 무릎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이 정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 5명이 타고도 트렁크 공간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겠죠. 제일 뒤로 미루면 이 정도가 되고요. 빠뜨리는 부분이 꼭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리려고 마지막 집 주차장에서 좀 더 추가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